오늘의 정치고수 이정현 대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우리 이정현 대표께 좀 드릴 말씀이 참 많아요. 근데 아무래도 오늘 헌재가 검수완박을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어요. 5대4인데. 그래서 술은 마셨으나 음주운전은 아니다. 거짓말은 했으나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뭐 이런 판결과 어떻게 그렇게 판박이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6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8대0 만장일치로 탄핵했던 자들이다. 그 자들이. 그 사이에 인적 구석은 좀 바뀌었지만 결국은 문재인이가 임명하고 김명수가 임명한 자들이다. 그것들한테 뭘 기대하냐. 뭐 저는 그렇게 논평을 짧게 했습니다만 뭐 법리적으로 설명을 하셔도 좋겠으나 전체적으로 이번 판결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셨는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김명수 대법관이 하고 있는 네. 대법원 체계나 또 지난 탄핵 때 보여줬었던 헌재 체계를 보면서 네. 왜 우리가 국가의 시스템이 무너졌다고 해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러다가 나라가 정말 통째로 무너지겠다라고 하는 예. 얘기를 했을 때 이유가 바로 이런 점이거든요. 네네. 그야말로 헌재를 믿을 수 없고 법원을 믿을 수 없는 그러한 법치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 국가의 시스템이 무너진 거나 다름없다고 보기 때문에 네. 지금 그런 사람들이 정치적인 판결을 하는 그런 결과들에 대해서 네.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단순히 논평이나 비판이나 이런 걸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지금이라도 정권이 교체된 만큼 하나하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신뢰를 회복해 가지고 이렇게 무너져 있고 또 망가져 있는 시스템들 또 비정상들 이것을 하나하나 바로 잡아가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지. 네. 지금 뭐 어떤 사안에 대한 이미 망가져 있고 병들어 있는 그러한 상태 속에서 나와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 네. 지금 뭐 논평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다만 이제 검수완박에 대해서 아까처럼 어쨌든 헌법기관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정당성을 부여를 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받아들일까 싶어서 그게 두렵습니다. 네. 다만 5대4라고 하는 네. 그나마도 양심을 가진 네. 사라고 하는 분들의 어떤 이번에 그런 이제 노선 입장이 바로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네. 입증한 것이다. 네. 또 국민들의 짐작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바로잡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강제징용 해법, 3자 변제 방식의 해법, 사실은 최선이라기보다는 차선이고 어떤 면에서는 고역책이라고도 평가할 수밖에 없는 이 해법에 대한 결단이 나왔고 또 그 해법을 발표한 직후에 일본을 갔다 왔어요. 한일 정상회담도 했습니다. 예,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글쎄 저는 조금 언론에 늘 나왔던 네. 그런 얘기들을 넘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제일 첫 번째는 병들어 있었습니다. 한일 관계가 병들어 있었었고 네. 한일 관계가 병들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동북아 정세에서 우리의 위치가 우리의 외교가 병들어 있었습니다. 네. 사람이든 정치든 국가든 병들어 있는 상태로 갈 수는 없습니다. 고쳤어야 됩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권 때 한일 관계를 거의 코마 상태, 말하자면 혼수 상태에 빠질 정도로 거의 한일 관계가 이러다가 진짜 외교 파탄이 나서 단교까지 가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할 정도로 최악의 상황. 건강 상태로 말하자면 거의 코마 상태에 빠져 있었던 한일 관계를 복원시키는 것은 그 다음 대통령이 해야 될 최우선적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우선은
말하자면 거의 망가져 있는 한일 관계를 되살리는 거 이거 아주 급했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예. 그거보다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런 식으로 사전에 일본에 선을 대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거래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사전에 교섭을 한다든지 이런 것 없이 분명한 입장을 갖고 우리 입장에서 주도적으로 네.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한국 입장에서 주도적으로 한일 관계를 풀었다는 게 저는 아주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은 이제 대한민국의 국가의 위상, 국격 그걸 그대로 보여준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 대해서 지표상으로는 우리가 지금 GDP가 일본을 앞섰다. 라고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런 정도의 강국, 이런 정도의 선진국, 이런 정도의 국제사회에서 이제 완전히 G8이냐, G10이냐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한민국 위상이 강해졌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그러한 외교를 펼쳐야 되는데 이번에 주도적으로 오히려 일본을 우리가 이끌면서 한일 문제를 풀었다고 하는 면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통상 이제 외교는 뭐 서로 주고받는 거다. 기브 앤 테이크이다 그래서 뭐 물밑에서 우리 이거 줄 테니까 너네 이거 달라.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이정현 대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선제적이고 주도적으로 선언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 선언을 할 때 이게 이제 이 국내 정치적으로 이게 좀 불리할 수 있다. 표가 안 될 수 있다. 또 이거 해놓으면 좌파들이 이거 가지고서 또 막 친일파 프레임을 덮어 씌울 텐데 국민 감정을 막 수색해서 라는 계산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저는 뭐 100% 계산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테면 내가 당장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한일 관계를 복원시키는 것은 매우 국가 지도자로서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걸 나는 인식했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고 있는 이 국제 정세가 보통의 변곡점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선은 러시아가 저렇게 전쟁을 길게 끌면서 이제 중국에 가서 저렇게 고개를 숙이고 무기를 구걸할 정도로 된다면 만일 경우에 러시아가 핵을 쓴다면 이제 핵전쟁으로 번질 수가 있는 네. 아주 국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뭐랄까 민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더더구나 미국이 지금 중국과의 여러 가지 경쟁 면에 있어서 그냥 가볍게 다룰 수 없을 정도로 네. 중국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지금 미국하고 아주 극한 그런 대결 구도를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 또한 어디로 번질지 모르는 이게 지금 주변에 있는 우리 한국을 포함해서 네. 주변국이 어떻게 번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지금 날마다 쌓아대끼고 있는 저런 미사일과 핵을 탑재를 했다고 한다면 진짜 바로 위험이 될 수 있는 아주 다양한 형태의 지금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데 네. 이것 또한 지금 역대 거의 없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를 포함해서 세계적으로 우리가 수출 위주로 하고 있는 나라에서 경제가 정말 어떤 상황이 닥칠지도 모를 정도로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일 관계를 어정쩡하게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완전히 망가뜨리고 망쳐놓은 이 상태 속에서 한일 간의 경제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우리한테 불리하게 그냥 그대로 모른 척하고 지나간다든지 넘어간다든지 네. 아니면 한일 간의 이런 어정쩡한 관계로 인한 안보의 위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간다고 한다면 그건 국가 지도자가 아니죠. 그런데 또 그걸 그대로 방치를 해온 앞선 대통령도 있었고 그걸 또 악화시킨 대통령도 있었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국가의 지도자로서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될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기는 내가 비록 이것으로 인해서 다소 인기가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네. 단호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주도적으로 그리고 내가 선제적으로 네. 그리고 또 선진국답게 그다음에 아주 대국적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처리를 해야 되겠다 했을 겁니다. 네.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자면 아까 인기 얘기를 하고 인기 떨어지면 어떨까? 만약에 지지율 떨어지면 어떨까? 역대 최고 지도자들은요 바로 그런 점들을 걱정하지 않았었습니다. 예, 바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저는 제가 아주 정치인으로서 존경하고 좋아한 말 중에 내가 고속도로를 내고 내가 이런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생각 들거든. 나 죽은 뒤에 내 무덤에다 침을 뱉어도 좋다. 내가 침을 맞는 한에 있더라도 내가 이 일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그 밀어붙였었던 거. 네. 우리가 여기서 참 김대중 대통령 얘기를 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한일 관계에 있어서 자 국민의 3%도 찬성을 하지 않았었던 한일 간의 문화 개방, 일본의 문화를 그렇죠. 개방하는 문제를 이거 필요하다라고 네. 판단해서 과감하게 그걸 개방을 했더니 거꾸로 겨울 연가가 일본에서 완전히 데이트를 치고 일본에서 완전히 그 한국에 여러 연예인들이 데이트를 치고 하면서 아주 그 한국을 좋아하는 네. 그런 분위기를 이끌어냈거든요.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에 내린 결단은 한일 관계에 관한 결단은요. 저는 저거 정말 가슴으로 했겠다. 전 가슴으로 했겠다. 머리로 하지 않고 전 가슴으로 했겠다. 저거 하나만으로 저 양반은 지도자로서의 충분한 자질이 있다. 그게 바로 아까 청와대를 이전하게 한다든지 요즘에 하는 3대 개혁을 하게 한다든지 네. 지금 이번에 한일 관계를 이렇게 밀어붙인다든지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할 일은 하겠다라고 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취임한 지 1년도 안 된 대통령의 지금 점차 네.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 잠재력이 굉장히 폭발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네.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하, 예. 예,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한 결단이다. 이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모든 걸 다 던져서 가슴으로 이제 결단을 했어요. 예, 나라의 미래,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내가 욕먹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풀고 가야 된다. 이렇게 결단을 했어요. 그럼 그 결단을 하고 이제 일본을 갔는데 이제 기시다 총리나 또 일본의 정치인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보여준 태도가 어떤 면에서는 여전히 잔 계산하는 뭐 4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뭐 선거 계산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장 계산이나 하고 또 무슨 민원 같은 거 들고 오는 것처럼 뭐 수산물이 어떻습니다. 뭐가 어떠십니다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이 일본 정치인들의 모습과 정말 모든 걸 걸고 가슴으로 결단을 하고 간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 아주 대조적이에요. 근데 이 정도면 사실 전 세계 정상들이 다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어느 정도의 이 어떤 그 수준에서 이루어진 결단인지 또 그 윤석열 대통령을 대하는 일본 정치인들의 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 일본 언론들은 모르고 일본 국민들은 모르겠습니까? 전 많이 쪽팔려 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바로 그 점 때문에 예. 윤석열이 이번에 정말 역사적인 일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똑같은 정치인인데 예.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네. 누가 대인배로 하느냐, 예. 누가 대국적으로 하냐, 누가 선진국답게 하느냐, 누가 정말로 세계 흐름을 제대로 읽고 네. 거기에 맞춰서 하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아까 기시다가 하는 것은 네. 모든 정치인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예. 않습니까? 예. 그냥 좀 뭐 한다 그러냐면은 이 거목들이 아닌 잡목들이 할 수 예. 있는 잡목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그냥 보통 그러한 일들입니다. 네. 그것도 똑같다고 한다 그런다면 윤 대통령이 부각될 리가 없겠죠. 제가 그런 점에서 적어도 일본에서 이렇게 아까처럼 좀 점스럽게 나오는 그런 외교나 그런 정책을 펼치고 그렇게 대한 그런 것은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한국의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러한 그 어떤 정말 큰 대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일부 정치인들이나 네. 또 일본의 기시다나 그 일본 이번에 그 외교 쪽에 파트에서 하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거 이제 평범입니다. 그리고 평범 위에 있는 게 비범이고 비범과 대범. 비범과 대범이 항상 있으면 어떻게 비범과 대범이라고 하겠습니까? 예. 저는 이번에 아주 정말 대국적인 결단 그리고 아주 대승적인 결단 그리고 과거에 뭡니까 장개석이 일본에 대해서 우리는 배상금 받지 않겠다.
우리가 스스로 일어서겠다 하고 배상금을 거부하고 거절했던 정도의 네. 중국의 장개석 버금가는 그러한 저는 결단이었고, 그 다음에 저는 또 이런 생각이 하나 좀 듭니다. 예. 아주 나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것을 보면서 어떤 그 개운한 어떤 해방감을 하나 느꼈어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코끼리를 아기 네. 때부터 이렇게 끈으로 묶어서 해놓으면 어마어마하게 집채만한 코끼리가 돼갖고도 조금만 실로만 묶어놔도 그게 습관이 돼서 못 도망가고 도망 못 항상 가요. 묶여있는 예. 상태입니다. 예. 마치 우리가 옛날에 정말 일본한테 나라가 먹힐 정도로 약했었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일본에 의지하고 고개 숙이고, 그러면서 일본에다가 뭐 하나 받아오면은 좋으면서도 또 받아오는 것에 대해서 또 자존심 상해하고, 정말 복잡한 그런 심정들을 갖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약했기 때문에, 또 없었기 때문에, 부족했기 때문에, 기술에서 밀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요, 제가 이번에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코끼리가 말하자면 자기 한번 발로 착 채버리면 끈이 끊어져 버릴 수 있는, 네. 그래서 이제 마음대로 코끼리로서의 성장한 코끼리로서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네. 이게 일본의 트라우마로부터 일본에는 뭐든지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고, 사과를 계속 해도 또 사과를 요구를 해야 되고, 뭔가 일본한테는 그러면서도, 그렇게 받으면서도 또 식민지 지배를 받았다는 것에 대한 네. 이런 것에 늘 우리 스스로가 그 상자 안에 갇혀 있었었는데, 네. 이번에 과감하게 그 고리를 끊고 아주 그 밀림을 이제 활보할 수 있는, 세계를 활보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올라서지 않았나 싶어서 저는 시원합니다. 예. 자, 조금 이제 다른 각도를 좀 달리해서 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예상했듯이 이제 좌파들이 일제히 친일파 프레임을 갖다 덮어 씌우면서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거는 더불어민주당 몇 명이 아니라 이 김정은의 지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북 주사파 이 간첩들의 움직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김일성이 때부터 각근 이론이라고 해서 어떻게든 한미를 와해시키려면 한일 관계를 파탄내야 된다. 그러려면 한국인들한테 깊숙이 내재되어 있는 반일 감정을 적절하게 잘 부추겨서 이용해야 된다. 이게 김일성의 각근 이론의 핵심 아닙니까? 김정은이도 그대로 하고 있고, 이 지령에 따라서 지금 종북 주사파 간첩들이 움직인다고 보는데, 여기에 이제 이재명의 방탄에도 도움이 된다 싶으니까 이재명이 더 올라탄 것 같아요. 자, 예상한 대로 공세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대통령실 그리고 국무총리 이하 정부 부처, 이게 어디 외교부만의 문제입니까? 아니, 경제 파트도 경제 부처들도 다 연관이 되잖아요. 국방부나 안보 쪽은 뭐 연관이 안 됩니까?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부처, 그리고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에서 정말 총력전으로 대통령의 결단을 옹호하고 옹위하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전면전을 붙었어야 되는데 제대로 싸움이 전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나서게 되더라고요. 아니, 국무회의 모두 발언 23분이 이게 장난입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국무회의를 통해서 23분간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왜 이런 결단을 했는지를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고 그걸 TV 생중계를 통해서 국민한테 알리라고 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 질문은 이렇습니다. 제가 좀 말씀이 장황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과연 범여권, 대통령실, 비서들, 정부, 총리 이하 장관들, 국민의힘 대표, 원내대표 이하 이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이해나 하고 있나? 그리고 좌파들의 이 총공격에 과연 제대로 맞설 준비가 돼 있나? 없다면 이게 도대체 왜 이러는 건가? 이걸 근원적으로 좀 고치지 않으면 과연 앞으로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해나갈 3대 개혁은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아주 근원적인 회의가 있어서 제가 이건 이 대표님께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우선은 야당 반응입니다. 네. 뭐 다 예상했겠지만 네. 이제 토착 괴구를 넘어서 이제
친일이다. 네. 또는 나라 팔아먹었다. 네. 또 매국노다. 네. 또 뭐 제2의 왜 이완용이다. 제2의 을사오적이다. 이렇게 뭐. 하고 예.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별로 걱정을 안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거 얼마나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까? 예. 계속 저 사람들이 반복해왔던 얘기잖아요. 이거요, 재방송이에요. 이제 이 재방송도 뭔가 재미가 없고 흥미로운 게 없을 때 재방송도 보는 것이지, 요즘같이 눈이 핑핑 돌아가게 재미있는 것들이 많고 볼거리가 많고 또 네. 새로운 이슈들이 많이 터져 나오는데 맨날 봤던 이 전원일기를 또 틀긴다고 이거 지금 듣고 앉아있거나 이것에 주목하거나 이 프랭카드에 눈 두고 그것 가지고 하고 흥분하고 있는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사람들이 전혀 상상력이 없어요. 이미 윤석열은 무지막지한 상상력을 발휘를 해가지고 완전히 판을 바꾸고 있는데, 국제 정세의 판을 바꾸고 동북아 정세의 판을 바꾸고 한일 관계를 넘어서 이것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그 조야가 다 그렇게 좋아하고 심지어는 미국의 상봉회의소까지 우리도 그 기금에 돈 좀 내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온 세계 지도자들이 다 지금 응원할 정도로 이런 상상력을 발휘했는데, 이런 상상력의 대응이라는 게 재방송하고 앉아 있으니 이게 되겠습니까? 네. 두 번째는요,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이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그냥 광우병 가지고 말이야, 미국 소 먹으면 퍽퍽 쓰러져 죽는다고 그렇게 야당, 지금 민주당 저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해놨는데, 네. 주사 맞은 사람 하나도 없었잖아요. 이걸 국민들이 모르겠습니까? 그렇게 팍팍 다 죽는다고 했었던 사람들이 주사 맞은 사람 하나도 없고 오히려 자기들부터 그 고기를 더 먹고 앉아 있으니 이렇게 이런 데서 얼마나 많은 그것을 얻었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월호입니다. 도대체 조사를 몇 번을 했습니까? 몇 차례를 걸쳐서 수백억을 들여서 조사 또 조사 해갖고 그 뒤에 조사하기 전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 국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학습 효과를 느꼈기 때문에 네. 그 다음부터는 이런 일들이 터져도 이제는 국민들이 거기서 시끄러운 소수 그 사람들 제한 나머지 사람들은 쳐다도 안 봅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지금 바로 이러한 상상력 없는 이런 대응으로 했기 때문에 네. 이것은 그냥 자기들의 그러한 자기들이 하는 그런 하나의 이벤트로 끝나고 말지 국민들을 흔들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선 야당의 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는 내버려둬도 됩니다. 저는 극소수의 몇 사람들끼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재방송하고 있다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정부에서 일입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는 진짜 앞뒤에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저 사람들이 아까처럼 매국노다 이완용이다 이렇게 하면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자기들이 모셨던 김대중 노무현이 매국노다 이완용이다를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께서 방위를 해 가셔서 오부치하고 네. 지금 이런 내용 그렇죠. 그대로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을 갖다 지금 윤석열이가 하니까 이완용이라고 하고 누가 하니까 이완용이 아니고 그렇습니까? 그건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니면 노무현 대통령도 6월 6일 현충일 날 일본에 가서 천황하고 건배하면서 미래를 향한 공통적인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윤석열의 공통적인 게 뭡니까? 미래입니다. 미래 청년들 30년, 50년 뒤에 우리 후손들을 위한 이제 한일 관계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거기다 대고 이완용이라 그런다면 자기들이 모셨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이완용이라고 얘기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함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기 전부터도 또는 갔다 와서도 지금부터도 늦지 않습니다. 30명이면 30명, 50명, 50명.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방 안보 분야에 있어서의 말하자면은 앞으로 이를 긍정적으로 나올 점, 네. 경제 분야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나올 점, 또 외교에 있어서 네. 예를 들어 동북아에서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한미일, 한중일 이게 있어서 우리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어떤 발언권을 갖게 되는 건가. 특히 이제 미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고 또 세계에서 우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교는 외교, 안보는 안보, 산업은 산업, 경제는 경제, 교육은 교육. 모든 분야에서 심지어는 동포들까지
북한 지금 일본에 58만 명의 동포들이 살고 있는데 이번에 얼마나 큰 힘을 얻었겠습니까? 밥 거꾸로 문재인 정권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분야별로 이러한 업적과 성과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가지고요. 예. 집중적으로 아까 토론 프로에 나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설명하고 나가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얘기를 저 사람들은 욕설을 한 것에 대해서 욕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그건 그냥 뭐사 지서라 냅둬 버리고 완전히 그야말로 논리와 이 설명으로 이렇게 하게 된다면 요즘에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네. 안 본 사람 안 보더라도 본 사람들은 거의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웠던 게 하나 있었어요. 무슨 청와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더라? 대통령실에서. 예. 대통령실에서 예. 그런 식으로 했고 말하자면 대통령의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얘기할 것이 아닙니다. 익명으로. 이렇게 중대한 문제들은 반드시 말하자면 실명으로 하고 네. 그리고 분명한 논리를 이렇게 펼쳐야 되고 네. 여기서 이제 하나 중요한 거 우리가 그 전에도 거기 당 대표 선거 하기 전에 늘 얘기했던 거 당 대표가 되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제시한 것 중에 하나가 예.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렇게 간곡하게 얘기하고 했던 것이 뭐냐면은 대통령하고 당대표가 주례회동을 하든지 네. 격주회동을 하든지 네. 매번 해라. 왜냐? 이러한 생각을 바로 당대표나 당 지도부에게 아주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진행을 해놓고 언론 보고 신문 보고 이런 식으로 성명 논평 나온 걸 보고 당에서 설명을 하려고 한다 그런다면은 의지도 약하고 네.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이래서 이런 경우에 바로 예를 들어서 격주간에 하는 대통령과 주례회동을 예. 뭐 이틀에 한 번씩 한다든지 3일에 한 네. 번씩이라도 한다든지 이렇게 긴급한 상황에서는 어떤 횟수를 따지지 말고 격식을 따지지 말고 당하고 대통령하고 대통령실하고 그다음에 정부하고가 긴밀하게 초찬 회의를 왜 못합니까? 만찬 회의를 못합니까? 왜 낮에 회의를 못합니까? 거의 매일 회의를 하면서 서로 인식을 말하자면 공유해 가지고 네. 그걸 가지고 국민들을 동시다발로 같이 설득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네. 박사께서 말씀한 것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그걸 또 집권당이 그걸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는데 대한 어떤 비판과 질책이 이제 함께 있었는데 잠깐만요. 예. 그 대목에서 네. 이게 제발 지금 방금 고 박사께서 지적한 이런 지적이 사설이고 칼럼이고 고 박사 입에서 다시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왔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면서 계속해서 당이 헛소리를 하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요. 대통령 비서실장은 비서실을 장악을 하고 이번 한일 관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관계자로 해갖고 절대 뒷구멍으로 얘기하지 마라. 아하, 예. 당 대표는 당의 지도부를 딱 장악을 해갖고 당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진짜 실언 한마디, 실수 한마디가 완전히 판을 어그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절대적으로 공식적으로 나가기로 한 사람들 외에는 당분간 좀 자제를 해라. 네. 그리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소집을 해갖고 의원들한테도 이 문제에 관해서 완전히 확신이 쓰고 이렇게 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가서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감정을 갖고 절대 얘기하지 마라. 여기서 실수 하나가 나온다 그런다면은 네. 진짜 완전히 정말로 대들보를 흔들어 버린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예. 각자가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예. 이제 그런 점에서 최근에 매우 이 안타까운 또 중대한 실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노동시간 유연화 관련된 겁니다. 이거는 저는 정말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심각한 잘못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노동시간 유연화라고 하는 것은 52시간의 기계적 적용이 갖는 수많은 문제점들이 몇 년 사이에 다 노정이 됐기 때문에 경제계도 요구하고 사실은 노동자들도 이런 경직된 노동시간제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노동시간 유연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으로 채택이 됐고 그 공약이 지난 6월부터 정책으로 다듬어져서 이번에 발표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발표가 되자마자
이게 좌파들이 바로 69시간 강제 노역 하듯이 이렇게 프레임을 덮어 씌워버렸고 이것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혼선이 생겼고 그래서 그걸 수습하느라고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이 그 60시간 이상 노동하는 건 좀 지나친 것 같다라고 하는 발언까지 나왔는데 이 대통령의 발언조차 그 사람 뭐 대통령 개인 의견입니다라고 하는 대통령실 익명의 발언이 또 나와버렸어요. 이거는 제가 정말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런 그 노동시간 유연화와 관련된 이 정책 실패, 뭐 정책은 아직 실패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정책이 발표된 이후에 이 일련의 혼선 이거는 어떤 형태로든 완전히 좀 조사되고 또 보완 또는 재편되지 않으면 똑같은 실수가 나오지 말는 법이 없잖아요. 이 점에 있어서는 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한일 관계에 있어서 네. 대통령의 결단과 그 한일 관계 외교에 대해서 내가 가슴으로 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이게 바로 머리로 하는 겁니다. 어허. 이게 가슴으로 하지 않고 바로 머리로 해서 여기저기서 그냥 대충 만들고 아직 서로 간에 의견 교환도 하지도 않고 또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네. 짜가지고 하는 시나리오 닥터가 만든 그러한 프로그램이 없이 네. 그냥 툭 던져놓고 보다 보니까 네, 지금 이런 일이 발생됐는데 똑같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5세 입학이 똑같은 거였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너무 훌륭하고 좋고 모든 정권마다 검토를 해왔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네. 바로 이런 것들을 가슴으로 하지 않고 머리로 했기 때문에 툭 던져가지고 그냥 이런 식으로 나오면 또 막 그걸 수습하느라고 다시 문제점을 일으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그냥 이 부분을 포함한 지금 앞으로 이렇게 하는 몇 가지 정책들이 계속 나올 수 있고 또 이런 실수도 계속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거 하는 데가 바로 국무조정실이고 네. 국무총리실에 전 부처에 이걸 장악을 해 조정하는 국무조정실이고 네. 그리고 대통령의 이제 정책실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 비서실이고 이런 것을 이렇게 실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당정청회의 하는 게 맨날 이런 겁니다. 네. 실무회의하고 또 의원들급 회의하고 장관급들 회의하고 그리고 고위 당정 회의하고 아니 도대체 왜 못하는 겁니까? 뭐가 그렇게 바쁘고 뭐가 그렇게 할 일이 많아서 이 중대하고 이렇게 중차대한 완전히 정권이 흔들흔들 할 수 있는 이런 정권과 정치와 대통령에 대한 여권에 대한 불신을 자아내는 이런 실수들을 거듭하냐 이겁니다. 네. 회의를 계속해서 했다면 이렇게 나오지 않거든요. 아침 조찬 회의를 이 방에서 하고 저 방에서 하고 저 방에서 하고 저 방에서 할 수 있을 정도로 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실무회의 아니면은 의원들급 회의, 상임위원 회의, 장관 부처별 회의, 부처 몇 개 합해갖고 합동회의 그리고 당정청의 고위회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는 완전히 숙성된 뒤에 나오게 해야지 네. 이렇게 잘못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잠깐 망설였다 한 말이 바로 이 말이었는데 대통령의 개인 생각이라고? 도대체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게 네. 아마 기자들은 보도를 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요. 나는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 주변에 있다고 하는 것은요. 진짜 놀랍습니다. 그리고 겁이 납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사람이 이 대통령이라는 것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헌법기관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경상북도라고 하는 것처럼 아니면 국회라고 하는 것처럼 대법원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의 기관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헌법의 기관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헌법기관에 개인 생각이 있을 수 있고 아니 자기가 알지도 못해 어떻게 대통령 말씀을 갖다가 개인 생각이라고 언론에다 얘기를 하는 이런 참모가 주변에 앉아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진짜 놀랍습니다. 이건 그냥 사람 들키지 않았다 손 치더라도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그런다면 이건 진짜 문제입니다. 이런 모두가 다 앞으로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게 얘기를 하지만은 정말 대통령 주변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대통령이란 분을 개인 사람을 이렇게 자기들이 모시고 대통령께서 그렇습니다. 하셨지 예. 않습니까? 내가 사람에 충성이 아니라 조직에 충성한다. 헌법에 충성한다. 대통령은 헌법입니다. 대통령은 조직입니다. 그런 자세로 모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 대통령은 이 대한민국의 행정 수반이자 국가 원수라는 원수죠. 기구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윤석열 개인이 아니고. 아닙니다. 예, 그래서 프레지던시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대통령을 가까이서 모시는 비서들 중에 수석이든 뭐 실장이든 누구든 비서들 중에 한 사람이 그건 뭐 대통령 생각 개인 생각이고요라고 했다면 이건 당장 그 자리에서 그만둬야 돼요. 저는 예? 좀 겁납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인식과 사고를 가진 사람이 앞으로도 정말 어떤 실수를 저질까 싶어서 겁이 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대통령실 차원에서 좀 내밀하게 조사하고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돼가지고요. 이게 더 여쭤봐야 될 질문들이 더 많은데 우선 짧게 이제 하시죠. 이재명이가 당대표직 유지하는 결정을 당무위를 급하게 열어갖고 어쨌든 아주 스피디하게 처리를 했어요. 어떻게 한 말씀 좀 해주시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잘했죠. 우리 입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그러면 뭐 당 걱정해 줄 겁니까?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한테. 잘했죠. 그렇게 안 하고. 네, 잘했습니다. 굿순할 수는 없으나. 뭐 거기다 대고 그러지 말라고 우리가 고치를 양심에도 마음에도 없는 고치를 합니까? 잘했다고 해야죠. 거기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요. 예. 계속해서 이제 대들보가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아주 잘했다. 딱 예.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하고. 딱 촌철살인 하셨습니다. 아이고 잘했다. 의원 정수 350명으로 늘리자는 안들이 실제로 여야가 야합을 해서 올리려고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한마디. 좀 양심을 좀 가지십시오. 나도 국회의원 했지만 뭔 놈은 뭐 국회의원 숫자가 부족해서 국회가 저렇게 싸먹는데 부족합니까? 그 절대로 국회의원 수를 늘리고 줄이고 또 어떤 제도를 갖고 그렇게 그 정치 개혁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선 정말 기본적으로 국회가 뭐 하는 곳인지부터 인식을 해가지고 그렇게 바르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제 체계를 갖춰야지. 육공하고 국회 이제 정리해야 됩니다. 헌법을 안 고친다 그런다면은 똑똑한 국회의원들 스스로도 정말 양심을 갖고 국민 수준에 맞는 국회로 변혁을 시키고 변화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지금 봐보십시오. 뭐 거의 정말 입으로만 완전히 입으로 하는 그러한 몇 분들만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그 국회의원 그런 사람들 더 많이 늘린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지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장으로 활동하시죠? 네네. 제가 어떤 분의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이정현 대표가 어떤 자리에선가 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장 자격으로 뭐 이렇게 강연을 하는 걸 들을 기회가 있었대요. 뭐 대담을 뭐 하여튼 내내 지방소멸, 인구소멸 얘기하고 정치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더라. 사실 정치보다 더 급합니다. 지금 예. 그 지방 소멸을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할게요. 네. 대단히 미안합니다.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발가락에 약간 뭐 이렇게 금이 갔다든지 조금 뭐 발가락에 좀 이상이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큰 그 날렵한 몸뚱아리에 발가락 그 한테 조금 기스 난다고 뭐가 되겠냐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요 못 뜁니다. 선수. 못 뛰죠. 예. 예. 이거 치료하기 전에는 못 뜁니다. 못 뜁니다. 예. 지금 지방이 거의 없어져 가요. 소멸돼 가요. 네. 왜냐하면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다 떠나버리기 때문에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조차도 자기 아기를 거기서 키울 수가 없어서 또 옮기고 그러다 보면 학교 투자가 안 이루어지고 학교 투자가 안 이루어지니까 학교가 없어지고 네.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가게 되기 때문에 이 지방 소멸은요 아주 국가 전체한테 예를 들어서 발가락이 아픈 축구 선수한테 발가락만 아픈 게 아니라 온 몸이 아파서 뛰지 못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지방 소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제가 조금만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이를테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서울에요 수도권 전체 면적이요 11.8%입니다. 12%인데요. 대한민국에? 예.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 인구의 52%가 수도권에 몰려 있어요. 제가 강원도 한 대 사례를 들어볼 거예요. 강원도의 전체 면적은 서울의 36배입니다. 수도권의 1.9배입니다. 그런데 강원도에 3%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52%가 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방이 소멸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수도권의 일극화, 수도권만 모두가 집중이 돼가지고 그래서 교통난, 주택난, 환경난, 도시 문제난 그리고 안보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주 심각합니다. 이건요. 또 다른 걸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요즘에 디지털화가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화. 아주 작은 디지털화 한번 사례를 들어볼게요. 시골에서 서울 올라온 사람이 우선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전부 다 이걸로 카톡으로 신청해놓고 타기 때문에 3시간, 4시간 기다리다 택시를 못 탑니다. 예. 배가 고파 죽기 싶어서 이 식당으로 들어갔더니 전부 줄을 서고 또 뭘 눌러야 됩니다. 뒤에 사람이 서 있으니까 눈에 숫자가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예. 그래서 또 나와 버립니다. 아이고 커피라도 한 잔 먹으려고 가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게 디지털인데 디지털에요. 매출의 92%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89%의 전문 업체가 수도권에 다 몰려 있습니다. 이 디지털의 전문 인력의 76%가 전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아하.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앞으로 지방이 그래 서울은 잘 나가고 잘 된다고 수도권 잘 된다고 칩시다. 지방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방에 남은 사람들까지 전부 수도권으로 몰려갖고 수도권에 몰려 살면 같이 행복할까요? 이건 재앙입니다. 재앙. 국가 재앙입니다. 이건 대통령도 정치하는 사람들도 행정가들도 주민들 국민들 스스로도 이걸 재앙으로 인정을 해갖고 진짜 굉장히 파격적인 국가 대개조의 정책을 펼치지 않으면요 저는 큰일 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심각합니다. 예. 그래서 정치는 안 하고 지방 소멸 구하러 정치한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이 지방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가 워낙 강하다고 그러더군요. 어느 정도냐면요. 네. 어느 정도냐면 대통령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야, 언젠가는요. 외교하고 안보 빼놓고 다 지방으로 내려보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한을 말하자면 예산과 재정, 그다음에 조직, 인사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치안 뭐 이런 것들이 다 지방에서 왜냐 지역의 특성이 있고 지역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지방자치단체 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대통령 생각은 어떤 것까지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냐 그런다면은 이제는 지방자치다가 아닙니다. 지방정부다라는 표현을 써야 될 정도로까지 지방주도,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네.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고 밀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럴 정도로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예. 이 윤석열 대통령의 바로 이 지역 국가 균형 발전, 지방을 살리자고 하는 이 문제의식을 지금 우리 이정현 대표가 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우동기 위원장이시고요. 전략기획위원장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사실 우리 아미고 회원 15,000명이 전국에 흩어져 살고 계시고 그렇죠. 또 지금 우리 이정현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지방 소멸, 인구 소멸에 대한 그 우려와 걱정을 함께 하고 있어서 뭔가 뭐 작은 뭐 좀 조금이라도 거들고 싶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서 지자체 투어를 저희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 시와 군이죠. 이 시장 군수들과 협의가 되는 사람들의 경우에 그 지역을 알리고 이제 또 좀 특산물도 소개하고 명소도 소개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계속 제작 중에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하나 이제 예. 좀 많이 지방을 다니면서 만나보고 네. 기왕 그런 프로그램을 한다고 한다면 제가 조언을 한 가지 드린다면 예. 그냥 소개 갖고는 안 됩니다. 네. 완전히 이제 가기 전에 미리 얘기해줘. 네. 누구 지역만 갖고 있는 특성이 뭐냐? 예. 누구 지역만 말하자면은 잘 요걸 밀어준다면 발전할 수 있는 게 뭐냐? 아하, 예. 이번 기회에 이걸 한번 부각을 시켜봐라. 네.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음. 어떤 군도 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 개 면에 예를 들어서 한 개 면에요. 우리 저 승주군 이렇게 순천 같은 경우에 예. 어떤 면은 고추, 어떤 면은 말하자면 묘목, 네. 어떤 데는 딸기 묘종, 또 어떤 데는 어떤 면에는 이렇게 뻘밭에서 나는 미나리, 또 어떤 면에서는 아주 5월달에 벌써 모내기를 하는 그런 조기, 네. 그러한 것들이 있고, 또 어떤 데는 완전히 저 과일.
한 개 그 군 안에 있는 면도 이렇게 다 다를 그렇습니다. 정도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특성이 있고 네. 그것 때문에 다 이렇게 생활 수준이 달라요. 네. 말하자면은 그 주민들의 소득 수준이 다르거든요. 네. 하물며 군 단위, 시 단위 또 시도를 넘어서는 이런 지역의 특성을 제대로 그걸 발굴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면은 네. 아마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왜 마무리 한 말씀 하시겠어요? 예. 세상 이렇게 밤늦게까지 애국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까? 저는 아주 고성국 박사 정말 팬입니다. 팬. 아이고 정말 이 말하긴다는 게 그냥 합니까?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고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것으로 해서 바른 해법을 제시를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밤늦게까지 하고 또 자기만 고생하지 또 이렇게 저까지 늦은 시간에 불러내가지고 이렇게 그냥 고생을 시킵니다. 제가 지금 오늘 하루 종일 광주 전남에서 사람들 만나다가 6시 36분 기차로 올라와 가지고 네. 용산역에 내려서 1호선 타고 신길역 갔다가 다시 5호선 갈아타고 땀나게 뛰어왔습니다. 아이고. 어쨌든 예.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대한민국이 지탱되고 또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의 마지막 질문 이거는 제가 전해드려야 되겠어요. 내년 총선 어떻게 하실 거냐? 출마합니다. 저는 호남에서 꼭 출마할 겁니다. 예, 답변이 되셨을 겁니다. 예, 이정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정치고수 앞으로 우리 이정현 대표가 워낙 전국을 돌아다니시고 또 특히 내년에 호남에서 정면 돌파하겠다. 혼자 당선되는 게 아니라 최소한 5명, 10명 우리 자유파가 지역에서 호남 민들로부터 선택받도록 하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으시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좀 올라오셔서 방송합시다라고 요구하는 거가 좀 미안할 정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최대한 자주 모셔서 우리 이정현 대표의 말씀을 앞으로 정치 고수 시간에 들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